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시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그리고 살기 좋은 도시란 어떤 도시일까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153페이지를 봐주세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도시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도시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걸 도시 문제라고 하죠. 자, 이렇게 도시가 도시화에 의해서 점점 커지고 팽창하고 인구가 늘어나다 보면 여러 가지 도시 문제들이 나타났었어요. 자, 이렇게 도시 문제가 나타나는 거는 선진국하고 또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나는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물론 공통되는 도시 문제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나눠서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선진국에서 주로 나타나는 도시 문제들은 어떤 게 있냐? 자, 인구가 서서히 줄어들어요. 역도시화 현상에 의해서 우리 배워서 알고 있죠. 자, 이제 선진국은 이미 이 도시화가 종착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역도시화 현상에 의해서 인구도 감소하고요. 그리고 도시가 건설된 지 오래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시설들이 점점 노후화됐겠죠. 자, 그래서 도시의 활력이 줄어든다. 이런 문제점도 있고요. 그리고 도시에서 가장 먼저 이제 개발이 시작되는 부분이 바로 도심 지역이거든요. 자, 이 도심 지역은 개발된 지 오래되다 보니까 주거 지역이 낙후되고 노후화돼서 이제 불량 주거 지역으로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이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 하면 그 미국의 뉴욕이라는 큰 도시가 있죠. 그 도시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들어봤을 거예요. 할렘가라는 지역이 있어요. 자, 할렘가 들어봤죠? 자, 요 지역은 대부분 이제 가난한 도시 노동자들, 주로 흑인들 계층의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여 사는 지역인데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지역은 일단은 이 할렘가라고 부르는 지역은 도심 지역에 있긴 하지만 굉장히 지은 지 오래된 그런 낡은 건물들, 노후화된 주택들이 모여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설이 열악하겠죠. 열악하고 환경도 지저분하고 이렇다 보니까 여기 지역에서는 굉장히 범죄율이 높아요. 범죄율이 높아. 그래서 밤에는 여기 할렘가에 가는 게 굉장히 위험하고 또 각종 범죄에 타겟이 되기 쉽다고 하죠. 자, 이런 불량 주거 지역도 나타나요. 그리고 이런 지은 지 오래된 건물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당연히 낡고 허름해지겠죠. 그러니까 이로 인한 범죄 문제, 그리고 집이 없는 사람들, 노숙자 문제, 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나타납니다. 자, 개발도상국에서는요, 단시간에 급격하게 도시화가 이루어진 게 특징이었어요. 그쵸? 자, 선진국에 있는 나라들, 서구권 나라들은 대부분 100년 이상, 200년 이렇게 긴 시간에 걸쳐서 도시가 조금씩 조금씩 형성이 되었다면 개발도상국 20세기 이후에 산업화가 시작이 된 나라들은 불과 짧은 몇십 년 사이에 도시 인구가 확 늘어나는 그런 도시 팽창을 겪잖아요. 자, 이렇게 단시간에 급격한 도시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요. 자, 어떤 게 있냐? 자, 일단은 이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서 이촌양도 현상이 활발하게 나타나죠. 많은 사람들이 막 도시로 모여들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도시에서 다 수용해 줄 수 있는 아직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을 하게 돼요. 자, 어떠한 부작용이냐? 자, 기반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있는 상태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작정 도시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일단 사람이 살 수 있는 주택도 부족해요. 그리고 수도 시설 같은 이런 사회적인 기반 시설, 꼭 필요한 이런 생활 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자, 이런 시설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자, 무허가 주택, 빈민촌, 자, 이런 게 형성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이 빈민촌, 무허가 주택이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정식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불량주택,
그런 거를 이제 무허가 주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판자촌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자, 이게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싹 없어졌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경제적으로 좀 먹고 살 만한 그런 선진국 대열에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이제 더 이상 이런 불량주택, 빈민촌 이런 게 사실상 거의 없어졌지만 물론 완전 100%다 없어진 건 아니에요. 아직도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다 없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예전에 한참 산업화가 처음에 시작되던 1900 이제 60년대, 70년대 이때는요, 서울에 이런 무허가 판자촌이 되게 많았어요. 엄청 많았어. 그래서 이거는 제대로 된 그런 건축 시설, 뭐 콘크리트, 철근, 뭐 이런 걸 가지고 집을 튼튼하게 잘 짓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나무 판자떼기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가지고 그냥 얼기설기 이렇게 그냥 비바람만 겨우 피할 수 있게 그냥 그렇게 집을 지어갖고 사람들이 이런 데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제대로 된 뭐 화장실이 있었겠어요? 화장실도 없는 거야. 그리고 제대로 씻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상수도 시설 이런 것도 없는 거야. 자, 이렇게 열악하고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은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직 도로가 제대로 다 만들어지지 않아요. 도로도 부족해. 그렇다 보니까 교통이 혼잡하고 복잡하고 그다음에 또 차들을 다 댈 수 있는 주차 공간도 부족하고 그리고 제일 심각한 문제는 뭐냐? 바로 이 환경 문제예요. 환경 문제. 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면 자, 쓰레기도 많이 배출되죠. 이 쓰레기 문제, 그다음에 또 물도 오염되죠. 수질 오염. 그다음에 땅도 오염되지. 토양 오염.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뭐 배기가스 공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오염 물질 이런 것들 때문에 대기도 오염되죠. 대기 오염. 자, 이렇게 심각한 환경 오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는 땅을 최대한 좀 집약적으로 써야 되니까 녹지 공간을 사람들이 다 파괴시켜 버리는 거야. 등하교 시 2m 이상 거리두기, 신체 접촉하지 않기 등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참여합니다. 방과 후에는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지 않습니다. 곧바로 집으로 가고 집에 도착하면 반드시 손을 씻도록 합니다.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 예절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몰려들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수용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업자가 되고 이 실업 상태에 오래 놓이게 되면은 이제 집을 구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니까 그냥 노숙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당장 돈이 없어서 당장 끼니도 제대로 잊지 못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은 막 뭐 강도짓을 한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이렇게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고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 확인할 문제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산업혁명 이후에 완만하게 천천히 도시화가 진행된 곳은 어디일까요? 그렇죠. 선진국이겠죠. 자, 선진국 나라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도시화가 이루어졌다면, 자, 반면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급속하게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된 나라들은 어딜까요? 그치, 개발도상 국가들이겠죠. 자, 그리고 자, 선진국은 자,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불량 주거 지역이 나타난다. 낡고 허름한 노후화된 시설들이 있는 불량 주거 지역이 나타난다. 자, 또한 개발도상국은 자, 기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빈민촌이 나타난다. 주택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뭐 상하수도 시설을 비롯한 여러 가지 생활 편의 시설, 기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빈민촌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서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도시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면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겠죠. 자, 이 살기 좋은 도시라는 거는 사실 딱 정해진 답이 있다기보다는 사람들마다
좀 생각이 주관적인 거예요. 사람들마다 살기 좋은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도시 문제가 해결된다면 살기 좋은 도시가 될까요? 자,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공주택을 건설하거나 낡은 지역을 재개발한다. 그렇죠. 이게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심에 진입하는 차량에 교통 혼잡 통행료를 부과하거나 또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서울의 특정 구간에서는요, 이 통행세를 받아요. 이게 이제 혼잡 통행료야. 그래서 우리 서울에 차들이 한참 많이 다녀서 지금 차가 많이 막히는데 도로가 혼잡한데 또 차를 끌고 나왔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잡 통행료를 내게 한다든지 그 대중교통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뭐 어떤 제도가 있을까 구체적으로 이런 게 있죠. 자, 대중교통 환승 할인 제도 이런 거. 그래서 한 번 뭐 버스하고 지하철을 이제 환승할 때마다 계속 할인 받아서 계속 탈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버스 전용 차로제 해가지고 버스는 버스 전용 차로 다니니까 더 빨리 다니는 거야. 승용차를 탔을 때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그리고 자전거 이용 무료로 자전거를 대여해주는 이런 제도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같은 이런 대체 교통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이런 제도들도 있고요. 자, 그리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오염된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한다. 자, 생태하천 복원하는 사업이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서울에 여러분 청계천이라고 들어봤나요? 자, 이 서울에 있는 청계천이 지금은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가 하천변 공원이에요. 공원. 그래서 서울 시민들이 여기서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가족들, 친구들끼리 놀러 와서 여기서 나들이도 하고 이런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는 아니지. 원래 이 청계천이 2000년대 한 중반 정도까지만 해도 어떻게 했었냐? 서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여기가 원래 이제 한강의 지류하천이었어요. 하천이 지나고 있었는데 거기를 그냥 시멘트로 다 메꿔버린 거야, 하천을. 그래서 그 위에다가 땅을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다 건물도 짓고 도로도 짓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서울에 이제 땅이 귀하니까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하면은 자연 하천을 파괴하는 거죠. 이거 생태적으로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00년대 중반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하고 있을 때예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쯤이다. 그치? 2000년대 중반이니까. 자, 그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딱 했던 이 서울시의 이 중요한 사업이 바로 이 청계천 복원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그 메꿔놨던 땅을 다 파헤쳐가지고 다시 자연 하천을 복원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시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을 한 거지. 이렇게 환경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서 자, 여기 156쪽에 보면 활동 문제에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 해가지고 이렇게 사례가 나와 있어요. 자, 자료 1번을 보면요. 브라질의 쿠리치바라는 도시가 이 도시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서 뭐 교통 혼잡 문제 그리고 문화 유적지 훼손 문제 이런 문제를 겪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을 했냐. 이 시에서 급행버스 제도도 도입하고 그다음에 또 버스 승강대도 원통형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중앙에 버스 전용 도로도 만들고 또 시민들에게 통행료를 환승 할인도 해주고 막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이 도시의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각자 해보세요. 그리고 자료 2번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울산광역시. 자, 울산 어디 있는지 알아요? 부산에서
조금 더 이제 위쪽으로 동해안을 따라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울산시가 있어요. 자, 이 울산시에는 태화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있는데 이 강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등 해갖고 심각한 환경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자, 그러자 이 죽어가는 이 태화강을 살리기 위해서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대. 어떻게 태화강 살리기 사업. 자, 폐수도 차단하고요. 그다음에 하수 처리장도 건설하고 낡은 하수관도 정비하고 오염된 흙도 제거하고 그다음에 감시하고 청소하고 등등등등 이런 노력을 통해서 다 죽어가던 썩은 하천을 다시 복원시켰다라는 거야. 맑은 물이 흐르는 깨끗한 하천으로 다시 살려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서 써보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자, 여기 쿠리치바의 도시 문제는 뭐였어요? 자, 교통혼잡 문제죠. 교통혼잡. 자, 이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다? 자,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정리해서 한번 써보세요. 자, 그 다음에 울산광역시의 도시 문제는 뭐였죠? 그치, 환경오염, 특히나 이 태화강이라고 하는 강의 수질오염 문제였죠. 자, 이 수질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죠? 자,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서 써보세요. 어렵지 않죠? 자, 2번은 넘어가세요. 자, 그리고 이제 157쪽으로 와서요. 자, 살기 좋은 도시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물론 자, 살기 좋은 도시다. 이거는 사람마다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이거는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전 세계 어딜 가나 사람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살기 좋은 도시의 조건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먼저 1번. 자, 경제 활동이 다양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도시여야 된다. 자, 왜? 경제 활동이 활발해야 사람들이 일자리가 많고 그래야 사람들이 소득이 보장되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 그 소득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그래야 최소한의 삶의 질이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경제 활동이 다양한 도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인구 규모가 적정하게 거주하는 곳이다. 인구가 너무 많으면 너무 혼잡해, 너무 복잡하고 또 인구가 너무 없어. 그러면 사람이 없는 도시는 활력이 없죠. 도시가 이제 활력이 없는 그런 죽어가는 도시인 거야. 그러니까 생활 편의시설 같은 것도 그만큼 줄어들겠죠. 점점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고 적당하게 있는 도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연환경이 쾌적한 곳.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도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각종 기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사람들의 생활이 편리한 곳.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범죄율이 낮고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어서 사람들이 마음 놓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곳. 그렇죠? 당연하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자, 교육이나 의료나 보건이나 문화 등등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거,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잘 갖추어진 곳. 자, 요런 조건들은 이제 보편적인, 공통적인 그런 살기 좋은 도시의 조건들이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밑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1번. 도시는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편의시설이 풍부하다. 그렇죠. 맞죠? 자, 도시의 특징. 그 다음에 2번. 삶의 질이란 개인의 행복감과 다양한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객관적인 개념이다. 여기가 틀려요. 객관적인 게 아니라 이건 사실 주관적인 거예요.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도시 한복판에 살아서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에 살아야 행복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서울 같은 대도시는 너무 답답해. 너무 복잡해서 살기 싫어. 나는 그런 혼잡한 도시를 떠나서 저기 공기 좋은 곳,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곳, 한적한 곳에 가서 살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렇죠? 이건 사람마다 어떤 삶의 질, 행복감을 결정하는 거는 주관적인 요소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정부 모두의 실천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쵸? 자, 맞습니다. 자, 2번. 틀린 부분을 찾아서 고쳐보래요. 자, 오늘날 도시민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고 있다? 여기가 틀리죠?
낮아지는 게 아니라 높아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소득 수준이 높아지니까 내가 이제 인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게 되는 거야. 이제 최소한의 배고픔은 해결이 됐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은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을까? 자, 이런 게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 이제 대단원, 8단원, 도시단원이 다 끝났어요. 자, 도시단원 다 끝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대단원, 9단원, 글로벌 경제활동과 지역변화 여기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